이 관 속에 누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죽여 없앤 개짐승의 껍데기일 뿐이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빈소 한복판 무영의 일갈이 천둥 소리보다 내 더 말을 크게 들어라!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관을 부숴버리겠다. 관 뚜껑을 겨누자 하얀 소복을 입은 가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무영아, 이 미친 화공놈이 끝내 제정신을 놓았구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서 행패를 부리는 게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대감의 아들로 돌아온 이휘가 광운들을 앞세우며 포효했습니다. 분노로 일렁이는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무영을 찢어 죽일 듯 흉포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창끝이 가슴팍을 겨누는 와중에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휘라 칭하는 자여, 아니 주인의 얼굴을 훔친 가증스러운 종놈아, 내 눈은 속여도 이 붓끝은 못 속인다. 대감님께서 평생 지니셨던 귀 뒤에 붉은 반점이 저 관 속에 누운 자에게도 있단 말이냐. 닥쳐라, 저놈이 대감님의 초상화를 그리다 마음이 비뚤어져 영모를 꾀하고 있구나. 당장 저놈을 베어 부친의 영령을 달래리라. 이휘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영은 온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과직하고 나무가 비참하게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조각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눈을 가렸고 이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영은 갈라진 틈 사이로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다. 이 시신은 대감님이 아니라 너희가 입막음을 위해 희생시킨 무고한 백성일 뿐이다. 이휘는 직접 칼을 뽑아들어 무영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끝을 파고드는 긴박한 순간에도 무영은 이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래, 죽여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사람은 죽여도 진실은 죽이지 못하는 법. 내 놈이 쓴 그 가증스러운 가죽이 벗겨지는 날, 이 무영의 붓이 지옥 끝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천군현을 호령하던 이대감의 죽음,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외아들 사람들은 평생 대감의 신임을 받던 천재 화공 무영이 왜 미치광기를 자처하며 관을 부수려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스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무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 기괴한 상갓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자네 아비가 누군지, 그 조상이 어디 출신인지, 나는 이 붓질 한 번이면 다 아네. 사람의 가죽은 세월이 가면 변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뼈의 기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 천군현 저작거리의 낡은 평상 위에서 무영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10수년 전 헤어진 아비를 찾아달라며 울먹이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영은 사내의 광대뼈와 눈썹의 각도를 잠시 살피더니 거침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순식간에 종이 위에는 사내와 꼭 닮은, 그러나 조금 더 나이 든 노인의 얼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얼굴입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님과 똑같습니다요, 화공님. 도대체 사람의 얼굴을 어찌 이리 족집게처럼 그려내시는 겁니까? 사내가 연신머리를 조아리며 푼 돈을 내놓았습니다. 무영은 그 돈을 챙기지도 않은 채 먹다 남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무영은 예전에 도화서에서 임금님의 얼굴을 그리던 어진 화사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비리를 목격하고 누명을 쓴 채 쫓겨나 지금은 이곳 천군현에서 몽타주나 그려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살감만 보지만 나는 그 속에 숨은 뼈대를 보내 뼈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려도 그 근본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무영이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붓을 씻었습니다. 그런 무영에게 이 대감은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감은 무영의 재능을 아껴 자신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초상화를 맡겼고 갈 곳 없는 무영에게 화실을 내주며 그를 인간답게 대접해준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평화롭던 이대감의 가문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유학길에 올랐다가 소식이 끊겼던 대감의 외아들 이휘가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대감마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아드님이 살아 돌아오셨으니 이제 이 가문도 앞길이 훤하구먼.
하지만 무영은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홀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치마당 저편에서 대감에게 절을 올리는 이휘의 뒷모습을 본 순간 무영의 손에 들린 붓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다, 저건 이휘가 아니야. 내가 예전에 그렸던 어린 시절 이휘의 골격과는 전혀 딴판이다. 사람의 살은 붙고 빠질 수 있으나 어깨 너머로 흐르는 저 기형적인 뼈의 비틀림은 절대로 이씨 가문의 것이 아니다. 무영은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목소리가 변했다고는 하나 사람의 본질인 골격까지 바뀔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휘가 대감에게 술을 따를 때 보여준 그 비릿한 눈매는 영락없는 독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무영은 그날 밤 대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삼가 말씀 올리옵니다. 제 눈은 화공의 눈이옵니다. 저자는 마님의 아드님이 아니옵니다. 그 눈동자 뒤에 숨겨진 음습한 기운을 어찌 못 보시는 것입니까? 대감은 무영의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영과 나라고 왜 의심이 없겠느냐.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어린 시절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내 아내만이 알던 은밀한 흉터까지 증언했다. 10년 세월의 풍랑을 만나 얼굴이 문드러졌다는데 애비 된 도리로 어찌 내치겠느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자식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과 모호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가문이 지금 거대한 뱀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지금 죽은 상전의 이름과 신분을 훔쳐 이 가문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짐승도 아는 법이지요. 소인의 눈에는 도련님의 살갗 아래 꿈틀거리는 검은 욕망이 보입니다. 무영의 서늘한 대꾸에 이휘의 눈매가 순식간에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무영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조심하게 너무 많이 아는 화공은 그 손가락을 오래 보존하기 힘든 법이니까 대감마님은 이제 노망이 들어 내 말 한마디면 자네 같은 천한 화공쯤은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해 내쫓으실게야. 이휘의 배후에는 이 가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최집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실 최 집사는 거복의 친부로 아들을 주인집 자식으로 둔갑시켜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대감에게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핑계로 비상을 섞은 독차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저 자들이 올리는 약조차는 마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액이옵니다. 무영이 참다 못해 대감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약 기운에 취해 눈동자가 풀린 대감은 오히려 무영을 꾸짖었습니다. 무영아, 내 이놈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정성껏 다려온 약을 두고 무슨 망건이냐.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시기하여 이토록 가혹하게 구는 개냐 옆에서 지켜보던 최 집사가 이때다 싶어 거들었습니다. 마님 이자가 요즘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어젯밤에도 아드님 방을 훔쳐보며 괴성을 질렀다 하니 필시 도화서에서 쫓겨날 때의 화병이 도진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무영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가짜 아들 이휘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대감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부족한 탓입니다. 화공의 눈에 제가 그토록 미덥지 못해 보였다니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나이다. 아니다 휘야, 네가 어찌 떠난단 말이냐. 여봐라, 저 망령된 화공놈을 당장 옥방에 가두고 내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대감의 호통과 함께 관군들이 무영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끌려가는 무영의 귓가에 이휘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화공 진실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란 걸 이제 알겠나. 내 놈이 사랑하는 그 붓으로 내 재문이나 미리 써두는 게 좋을 게야. 무영은 차가운 옥방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10년간 공들여 진짜의 목소리와 걸음걸이를 훔친 가짜. 그리고 그 탐욕에 눈먼 집사 천군현의 등불이라 불리던 이대감 가문은 그렇게 서서히 가짜들의 아가리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무영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니 창살 너머에 대감의 집에서 평생 마당을 쓸던 노복 김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무영에게 건넸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여긴 어찌, 대감마님은 어찌 되셨는가? 마님께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시네. 하지만 정신이 온전하셨던 그제 밤 나에게 이 서찰을 맡기며 자네에게 전하라 하셨네. 마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거야. 저놈이 가짜라는 걸 말이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대감의 힘없는 그러나 단호한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안의 눈은 이미 흐려졌으나 내 가슴은 속이지 못했다. 내 아들 휘는 어릴 적 나뭇가지에 찢겨 왼쪽 발목에 큰 흉터가 있었다. 저자의 발목은 매끄럽더구나.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내 손녀 연화의 목숨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입을 닫았다. 부디 살아남아 내가 미리 그려둔 내 아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다오. 아니, 대감마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저를 옥에 가두신 겁니까? 그래야 자네 목숨이라도 붙어 있을 것 아니냐며 우셨네. 저 독사 같은 놈들이 자네를 죽이려 들까봐 일부러 죄를 물어 옥에 가두어 보호하신 게야. 무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원망했던 그 호통이 사실은 제자를 살리기 위한 스승의 마지막 눈물이었다니. 무영은 서찰을 꽉 쥐며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서방, 지금 당장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게. 대감마님이 위험하시네. 이미 늦었네. 방금 관가에서 전갈이 왔어. 대감마님께서 지병으로 급사하셨다고 지금 저 가짜놈이 상주 노릇을 하며 장례를 서두르고 있네. 증거를 없애려는 게야. 무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의 죽음, 그리고 가짜의 승리. 하지만 그때 김서방이 무영의 옥사 열쇠를 따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장례 행렬이 산으로 떠났네. 자네가 그린 대감님의 미완성 초상화, 그 초상화 뒤에 마님께서 숨겨둔 진짜 인장과 혈서가 있다고 하셨네. 어서 가서 그걸 찾아야 하네. 무영은 옥방을 뛰쳐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대감의 장례가 끝나기 전 저 가짜의 가죽을 벗겨내지 못한다면 자신 또한 죽어서도 대감을 볼 면목이 없으리라고. 하지만 옥사를 빠져나오던 무영의 앞을 시퍼런 칼을 든 이휘의 수하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화공 대감마님께서 가시는 길에 동행하게 해줄 터이니 너무 서두르지 마라. 무영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대감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이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이지 마라. 화공의 목숨은 끊지 말고 그 손가락부터 하나씩 으스러뜨려라. 붓을 쥐지 못하는 화공은 송장보다 못한 법이니까 이휘의 비릿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든 괴한들이 무영을 덮쳤습니다. 무영은 옥사 앞마당에 진흙탕 위로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입안으로 들이쳤고 무지비한 매질이 등과 어깨를 때렸습니다. 애우악, 이 천인공 노할 놈들, 대감마님을 죽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무영의 절규에도 가짜 이휘는 구두발로 무영의 오른손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무영의 비명이 밤공기를 찢었습니다. 화공에게 손은 목숨보다 귀한 것인데 손가락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무영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져봐라. 내 놈이 아무리 진실을 그려내려 해도 붓을 쥘 손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이 자랑하던 그 천부적인 재능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휘는 비웃으며 무영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영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번뜩였습니다. 비록 손은 으스러졌으나 가슴 속에는 대감의 마지막 유언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놈 내 손은 꺾어도 내 눈은 꺾지 못할 것이다. 내 놈의 그 추악한 골격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손이 없으면 발가락으로라도 내 놈의 죄를 그려낼 것이다. 입만 살아있는 놈이로구나. 저놈을 산채로 자루에 담아 벼랑 아래로 던져버려라. 무영은 가마니에 담겨 거칠게 끌려갔습니다. 천군현 뒷산 깎아지른 듯한 곡소리, 절벽 끝에서 무영은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무영은 대감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무영아, 그림은 세상을 속이는 수단이 아니라 진실을 담는 그릇이란다.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무영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무영은 으스러진 오른손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서방이 전해준 대감의 혈서가 젖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대감의 집에서는 이휘와 최 집사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림돌은 다 치웠습니다, 아버님. 아니, 집사님, 이제 이 가문의 모든 전답과 상권은 우리 것입니다. 오냐 거보가 고생 많았다. 이제 내일이면 내 놈이 정식으로 가주가 되는 날이니 마을 사람들을 불러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자꾸마. 이대감의 재산을 모두 털어 우리 가문을 세우는 거다. 두 악당의 웃음소리가 대감의 빈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무영이 계곡 하류에 어느 바위 틈에서 피를 토하며 다시 눈을 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서진 손가락을 헝겊으로 동여매며 무영은 짐승 같은 신음을 뱉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내 붓 끝에 먹물이 마르지 않았다. 내 놈들이 벌이는 그 화려한 잔칫날이 바로 내 놈들의 장례식 날이 될 것이다. 이복에 정신 좀 차려보게 화공이라더니 손이 이 지경이 되어서야 어찌 다시 붓을 잡으려나. 정신이 가물가물하던 무영의 귓가에 중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내리꽂혔습니다. 눈을 뜨니 계곡 한편 작은 동굴 안에서 허름한 선비차림의 사내가 무영의 으스러진 손마디에 산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등 뒤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이 놓여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산중의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선비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랬습니까? 붓을 들지 못하는 화공에게 이 목숨은 그저 짐이다 뿐입니다. 무영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사내가 어깨를 지그시 눌러 고정했습니다. 사내는 곰방대를 물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그 가짜놈과 그 뒤를 봐주는 최 집사를 쫓아 팔도를 유랑하던 몸일세. 하지만 그놈들이 워낙 치밀해 관가에 고발해도 증거가 부족해 번번이 놓쳤지. 그런데 자네가 그놈의 뼈를 안다고. 그렇습니다. 그놈은 가짜입니다. 어릴 적 몸종이던 거북이라는 자가 주인의 신분을 훔친 것이옵니다. 제 손은 비록 일이 되었으나 그놈의 얼굴 가죽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끄집어낼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영은 고통을 참으며 사내에게 자신의 비책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이휘는 신분을 속이기 위해 얼굴의 화상 자국과 노비 낙인을 두꺼운 백분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과거 도화서에서 배운 특수한 안료인 자체의 성질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체라고 그게 무슨 보배길래. 이 안료는 평소에는 평범한 먹빛이나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 그 아래 숨겨진 피부의 굴곡과 흉터를 투명하게 비춰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그놈의 초상화를 다시 그린다면 햇빛 아래서 그놈의 가면을 벗길 수 있습니다. 선비는 무영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살짝 비친 것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노소의 덩어리, 바로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존내자네는 그놈의 가죽을 벗길 그림을 그리게 나는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이 산천초목을 뒤흔들 어사 출두를 준비할 터이니 하지만 자네 손이 이 모양인데 어찌 붓을 들겠나. 선비님, 제게 작두를 빌려주십시오. 으스러진 손가락을 천으로 꽁꽁 묶어 고정하면 팔목의 힘으로라도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제 목숨과 바꾼 마지막 일필휘지를 보여드리지요. 무영의 서슬 퍼런 결기에 선비하니 암행어사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복수의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이휘와 최 집사가 벌이는 광란의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으나 무영은 이미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을 마지막 화폭을 머릿속에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어사 대감 사람의 눈은 속여도 뼈에 새겨진 원하는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는 법입니다. 무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리킨 곳은 이대감 댁 뒷산 오래된 폐우물 아니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보낸 역졸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건져 올린 것은 이미 살점은 다 사가버리고 하얀 뼈마디만 남은 참혹한 유골 한 구였습니다. 무영은 으스러진 손을 떨며 그 유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네의 유골이 진짜 이휘 도련님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겠나. 10년 세월의 일이 뼈만 남았는데 말이네. 어사대감. 화공의 눈에는 살가죽보다 뼈의 생김새가 더 선명히 박히는 법입니다. 이 유골의 왼쪽 정강이 뼈를 보십시오. 어릴 적 말에서 떨어져 어긋나게 붙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개골의 골격,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도련님의 이마선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무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골의 손가락 끝에는 낡은 옷가락지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이대감 가문의 장자에게만 대대로 물려내려 오던 신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옷가락지를 집어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천인공 노할놈들, 상전의 신분만 훔친 것이 아니라 그 목숨까지 이 차가운 우물에 던져버렸단 말인가. 거북이 그놈, 그리고 최 집사 그들의 탐욕이 한 가문을 이토록 비참하게 도륙했구나. 대감 이 유골이야말로 그 어떤 서찰보다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놈들이 내일 잔치를 벌여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할 때 이 뼈를 그놈들의 눈앞에 들이대 주십시오. 박문수는 무영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서슬퍼런 정의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네, 화공뼈는 죽은 자의 증언일 뿐이지 산자들의 눈을 뜨게 하려면 자네의 붓이 필요하네. 저놈이 스스로 나는 가짜다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 자네의 그 비책 정말 자신 있겠는가. 제 손목을 잘라 붓대에 묶어서라도 그려내겠습니다. 이 화려한 잔치상이 진정 니놈의 것이라 믿느냐? 주인의 피로 빚은 술이 네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는구나. 화창하다 못해 시린 정오의 햇살이 이대감댁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짜 이휘가 정식으로 가주자리에 오르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거창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영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길을 비켰고 술잔을 들고 있던 이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영이 저놈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개냐. 여봐라, 당장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느냐. 최 집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무영은 오히려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멍석으로 감싸인 커다란 화폭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 가주자리에 오르기 전 선대 대감마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 완성하라 명하셨던 가문의 초상화를 가져왔다. 무영의 일갈에 사람들의 시선이 화폭으로 쏠렸습니다. 이휘는 당황했지만 여기서 무영을 강제로 끌어냈다간 오히려 의심만 살까 두려워 짐짓 여유로운 척 대꾸했습니다. 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더니 기어이 초상화를 완성했단 말이냐. 좋다. 어디 우리 가문의 위엄이 서린 그 그림을 한번 펼쳐보아라. 아직 미완성이다. 마지막 점 하나는 이 마당의 밝은 햇살 아래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찍어야 한다고 대감께서 말씀하셨지. 무영은 으스러진 오른손을 꺼내 보였습니다. 진물과 피가 뒤섞여 헝겊으로 꽁꽁 싸맨 그 손을 본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영은 주저하지 않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명천을 풀어 자신의 오른손과 붓대를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화공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 손으로 붓을 잡겠다고 옆에 있던 구경꾼이 안타까운 듯 물었지만 무영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은 부러졌어도 화공의 넋은 부러지지 않았네. 대감마님의 원혼이 내 팔을 휘두르실 것이니 나는 그저 그분의 도구가 될 뿐이지. 무영은 천천히 화폭을 펼쳤습니다. 아직 얼굴에 윤곽만 흐릿하게 그려진 초상화였지만 그 기운만큼은 살아있는 대감을 보는 듯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영은 미리 준비한 비밀의 안료 자체를 듬뿍 묻힌 붓을 들었습니다. 자, 똑똑히 보거라. 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이 집안의 진짜 주인과 가짜 도둑놈이 누구인지 하늘이 증명할 것이다. 무영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으스러진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화폭 위로 붓을 놀렸습니다. 대사보다 더 치열한 붓질의 소리가 고요해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화공의 마지막 결단이자 악인을 향한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마지막 점이다. 이 점 하나에 대감마님의 원한과 내 놈의 추악한 죄업을 담아내마 무영의 일갈과 함께 피 묻은 붓끝이 화폭의 눈동자를 찍어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정고의 태양이 자결하며 그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영이 사용한 특수 안료 자체가 뜨거운 햇살과 반응하며 그림 위로 기괴한 형상들이 더 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무엇이냐? 그림 속 얼굴이 변하고 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이휘의 수려한 얼굴을 그린 초상화 위로 숨겨져 있던 추악한 흉터와 뱀처럼 뒤틀린 골격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가짜 이휘가 분으로 두껍게 가리고 있던 이마와 귀 뒤편에 과거 도망친 노비에게 새겨지던 자자의 흔적이 뚜렷한 글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이놈 무영아 감히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나를 모함하는구나. 이휘가 당황하여 칼을 휘두르며 그림을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술수가 아니다. 내 놈이 매일 아침 얼굴에 바르는 그 하얀 분독이 내 안료와 만나 내 놈의 가죽을 투명하게 비추는 것이다. 보아라. 저 그림 속의 노비낙인이 바로 내 놈의 진짜 이름 거복이 아니더냐. 닥쳐라. 이놈을 당장 베어라. 최 집사 무엇하느냐. 이휘의 외침에 최 집사와 관군들이 무기를 뽑아들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잔치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들이켜던 허름한 선비가 갓을 벗어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내 놈이 찾는 증거가 저 그림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이 옷가락지는 어떠냐? 선비가 높이 지켜든 손에는 폐우물에서 건져 올린 진짜 이휘의 옷가락지가 햇빛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휘와 최 집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선비는 품속에서 형형한 빛을 내뿜는 노소의 덩어리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역적 거복과 최 집사는 한 놈도 놓치지 말고 포박하라. 출도야 어사 출도야 담벼락 너머에서 대기하던 수십 명의 역졸들이 담을 넘고 대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최 집사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가짜 이휘는 최후의 발악으로 무영을 향해 칼을 내뻗었습니다. 이 화공놈 너만 없었어도 너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무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으스러진 손으로 칼날을 움켜쥐며 이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네가 죽인 것은 대감마님이 아니라 내 놈의 마지막 양심이었다.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거라. 역졸들의 포승줄이 이휘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엎어지고 악당들의 비명만이 천군현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대감의 초상화를 품에 안고 마당 한가운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스러진 손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의 입가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후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공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억울한 죽음들이 영영 차가운 우물 속에 묻힐 뻔했네. 이 공은 내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여 자네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네. 소동이 가라앉은 대감댁 마당 암행어사 박문수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악당들을 뒤로하고 무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치광이라 손가락질했던 무영 앞에 고개를 숙이며 연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화공님, 우리가 눈이 멀어 도둑놈을 주인으로 섬겼소. 그 깊은 뜻도 모르고 돌을 던졌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소. 무영은 사람들의 사과에도 그저 묵묵히 으스러진 손을 갈무리하며 대감의 초상화를 챙겼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대감의 먼 친척이자 성품이 곧기로 소문난 방계 혈육에게 인계되었고 어린 손녀 연화는 비로소 공포에서 벗어나 무영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영 아저씨,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아니다, 연화야. 나를 움직인 건 내가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온기였다. 이제 걱정 마라. 저 나쁜 놈들은 이제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게다. 며칠 후 표물에서 건져 올린 진짜 도련님의 유골과 대감마님의 시신이 가문의 선영에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무영은 다친 손을 천으로 매단차의 비석 앞에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태워 올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무영은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마님께서 아끼시던 이 가문의 명예도 도련님의 원혼도 제가 다 닦아드렸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어사 박문수가 무영을 불렀습니다. 무영아, 한양으로 가자꾸나. 자네 같은 제주를 도화서에 캐캐 묵은 서구에 썩히긴 아깝지 않으냐. 주상전하께 청해 자네의 손을 고칠 명의를 붙여주고 다시 어진 화사로 복귀하게 해주마. 하지만 무영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저 멀리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하는 거친 들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제소는 이제 비단에 임금님 얼굴을 그리기엔 너무 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장터 사람들의 굽은 등과 밭가는 농부의 주름진 이마를 그리는 데는 아무 지연이 없지요. 저는 이제 이름 없는 화공으로 남아 이 땅의 진실한 얼굴들을 그리며 살고 싶습니다. 박문수는 아쉬운 듯 허허 웃으며 무영의 어깨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군현의 고갯마루에서 서로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명은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러, 또 한 명은 세상의 진실을 화폭에 담으러 말입니다.